안녕하십니까. 서천문화원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령 시민 여러분을 이렇게 와서 뵈니까 감기가 불행합니다. 특히 또 제가 더 깊이 생각되는 것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 때마다 다니면서 인문학 강의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예. 그래요? 예. 저는 오늘 굉장히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저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령 문화원장님이신 지금 현 문화원장님과 전 문화원장님 황은효 원장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요. 교직에 계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큰일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 따라서 저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제가 3학년 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지어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2편씩을 이렇게 지어오라고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하나는 어머니어고 하나는 검은 염소를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염생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 염생이가 그게 새끼도 잘 낳고 그러면요, 애들 우리 클 때 다 그게 학비도 내고 다 그리시고. 그런데 하여튼 염생이가 2마리 있었는데 그 염생이가 이뻤시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 염소를 제가 다 뜯기고 그랬는데 시를 지어서 내놓고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그 넓은 출석부를 딱 끼고 선생님이 오시더니 최명규 나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더니 너 시 네가 검은 염소 네가 지었어? 그래, 예.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러더니 그 출석부 모서리로 모가지를 그냥 후려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 네가 이 새끼야 그러면 베끼지 아니었으면 네가 시인이냐? 네가 시인이요?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 어디서 베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죽지 않을 만큼 맞으시오. 제가 그때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아니 걔 시 잘 써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시를 안 썼습니다. 예. 그때 제가 문학이라는 것을 그때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좀 좀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예. 예, 궁핍하게 살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있지를 않아요. 저는 대학교도 그냥 우체국 다녀가며 가방끈 늘리려고 간 거예요. 예.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가방에서 책상에다가 꺼내놓으면 수업료 안 낸 놈 나와. 그렇게 하면 제가 나가. 그렇게 하면 책가방에다 책을 담아놓고 가방 들고 나가야 되죠. 예. 그 당시에는 육성회비를 못 내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깥에 돌담에 있다가 애들 파에서 갈 적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 집에 가야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없이 살았던 것은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아주 살면서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제가 살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졸업한 놈이 답심리 일동 시장에 가서 닭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고생은 뭘로 말하겠습니까? 예. 그 어린 것이 닭 장사를 하는데 닭을 사러 온 아주머니가 딸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이게 어쩐 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녁이면은 꼭 제가 야학당에 갔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공직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삶의 하나하나가 사직생 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삶을 제가 살았다고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살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저를 불러놓고 우리 담임 선생이 우리 아버지를 아마 이렇게 봤던가 봐요. 어디서 봤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마 저를 더 어떻게 학교를 보내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를 못 보내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말로 배우고 나서 대로 씌어먹는 사람이 있고 대로 배웠어도 말로 씌어먹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네가 대로 배웠지만 말로 씌어먹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말씀 하셨어요. 자식을 못 가르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생각을 최고의 아마 당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제가 신화적인 삶. 그 신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저는 신화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보령에 대해서 만세보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저보다도 훌륭하신 역사에 밝으신 황의요 우리 원장님, 지금 신재환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자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지 제가 뭔 얘기하면 기자니요? 역사 보령에 대한 역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갈매못 성지가 가장 가슴 아픈 곳이고 성주사지를 가면 머리가 숙연해지고 가장 가슴 아픈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2천여 명의 승려가 있던 큰 사찰이 지금이 만약에 성주사지가 그냥 있었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보물이다. 보령뿐만 아니라. 그런데 임진왜란때 소실돼서 지금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제가 그래서 만세보령이 산세도 좋고 바다를 끼고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남포 현감 여기 있잖아요. 성달령과 추사 얘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남포 현감 성달령이가 이제 봉고파직 당했잖아요. 당했을 때 바로 추사 김정의 선생이 장원급제에서 첫 번째로 받은 게 이제 암행어사. 누구나 장원급제를 하면 암행어사로 내보내니까. 예. 그래서 암행어사로 내려온 데가 첫 번째 내려온 데가 여기예요. 남포 현감 성달령이 있는데 여기 남포에 와서 보니까
주막에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저기 요기를 하려고 보니까 주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나쁜 새끼, 뻗을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데 뭔가 성달령이네. 현감.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놓고 영세불망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세불망비를 해서 세워달라. 가만히 들어본 게 그 얘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거기 세금청 거기를 세고 걷어들인 세금청을 봉인 딱 해놓고서나 조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과하게 세금을 걷어놓고 자기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한 놈이다. 봉고파직함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이렇게 복명을 했어요. 봉고파직 당했지. 빈의로 데려왔어요. 빈현으로. 그때 바로 빈현에 데려와서 빈현감이 누구냐면 김우명이요. 그때 그 당시에 좌의정의 아들이었었지. 김우명이가 빈현감으로 있는데 서면 도둔리를 가보니까 무기고가 태풍에 쓸려 내려갔는데 화살촉 창이 다 그냥 녹슬어 있는데 하나 고치지를 않고 더군다나 거기 도둔리에 있는 그 어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상이 식전마다 와서 생선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빈현에서. 그렇게 다 또 얘기를 하니까 추사가 또 얘기를 했어요. 복명을. 김우명이를 봉고파직함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봉고파직 당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추사 선생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있지요? 인생 3대 재앙이 뭐요? 소년등과요. 가장 위험한 일은 나이가 어려서 권력을 쥐든가, 나이가 어려서 장원급제를 하든가, 나이가 어려서 부모 밑에 권력하에서 자기가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가는 거예요. 추사가 그랬다니까요. 추사가 지금 그 훌륭한 인품이 되기까지는 제주도 대종에서 유리한치 된 8년 6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 이 사람을 성장시킨 것이지 그 안에는 행편은 없었다 이거지요. 어디 가서든지 그런 역사는 얘기 안 해요. 왜? 훌륭한 사람을 흠집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봉고파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 예. 그런데 추사 선생이 성질이 크게 못 봤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그 집어고 악연이 됐네. 사사건건 김노경이, 추사 아버지 김노경이를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다가, 걸고 안 넘어지. 그 월성군이라고 그 집 할아버지가 위척이 아니요. 왕이 아니요. 그러면 사사건건 그렇게 30번의 그 상소를 올려서 결국에는 유배 가자니요. 결국엔 유배를 가면서까지 그놈의 성질을 못 버린다니까. 여기 정읍에 가서 창암 이삼만 선생이 서해를 가장, 그러니까 서울 이쪽에는 추사가 있고 서해계 또 이광사가 있고 정읍에 이삼만이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읍까지 갔는데 그 정읍에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됐지. 이제 유배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유배 가는 길이라도 학자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추사가 머무는 집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글씨 좀 한번 봐달라고, 이 글씨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도 아마 똑 빠진 제자 같아요. 창암 이삼만 선생의 수제자가 창암 이삼만 선생의 글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의 글씨를 어떻게 생겼나 봐달라고 그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불구하고 창암 이삼만 선생의 수제자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글씨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추사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보기나 하거나 대답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놈의 성질머리가 그냥 내질러 버렸던 모양이지요. 이 사람이 서당 여름은 쌀말이나 받아먹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제자가 또 가서 창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날로 붓을 꺾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뒤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돌아가셨어. 그 비참한 그 소식을 듣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또 초이선사를 만나려고 저기 해남 대흥사를 가신 거 아니에요? 대흥사에 가서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거기 대흥보전이라고 딱 써붙인 글씨가, 그게 누가 썼어요? 이광사가 쓴 거예요. 대흥보전이라고 쓴 글씨를 보고 초의선사더러 안도 안고서나 저거 누가 썼어? 이광사가 쓴 줄도 다 알으면서 이광사가 쓴 거예요. 저거 내려, 내가 써줄게. 거기서 자기가 대흥보전이라고 써줬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걸었어.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서 그 편지를 보면은, 제주도에 가서도 막 그 편지의 승질머리가 그냥 그대로 나와. 왜 그러냐면 그 조기를 아마 집에서 해서 보냈는가 봐요, 대종으로. 근데 그 얼마나 그 저기 풍랑도 셀 때는 못 가고 했으니까 그 조기를 절인 놈을 짜게 절였겠어. 여름이 되니까 짜야지. 그러니까 너무 조기가 짜서 어디가 먹겠냐고 막 뭐라고 편지다 뭐라고 했더라고요. 그 편지 보셨잖아요. 예. 그 편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기가 짜서 못 먹겠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심심하게 해서 보내니까 또 상했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상했다고 뭐라고. 아니, 위리안치 되고 귀양 간 놈이 뭐 조기를 먹으려고 그러시죠. 그러면 제 생각이 그래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있는 집이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있는 집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거의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얼마를 자기 성찰이 있었는가. 돌아올 때 보면 안다니까. 이제 돌아올 때 해남에 먼저 이제 다 풀려가지고, 귀양이 풀려가지고 초의선사를 만나러 대흥사를 갔어요. 가니까 초의선사가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이제 욕받네 애썼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기 한 가지 물어볼 일인데 저거 딱 갈 때 띠라고 해서 그거 띈 저기 이광사 글씨 그 현판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한 게 초의선사가 그 이런 애를 불러다가, 야 너 창고 저기 어디가 있는데 너 그거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한 게 걔가 쪼르륵 갔다가 달려와서 예 그거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 저거 내리고 그놈 다뤄. 이제 철이 들은 거죠 진짜.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이광사 글씨가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모르겠어. 추사 글씨로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로 그 다음 날 날이 새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뭐 이광사 글씨가 확실히 좋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갈 때 쓴 글씨가 속기가 있다는 거예요. 속기가. 그 위세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겸손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바꿔 달았어요. 올로다가 또 창암 이삼만 선생 그 제자를 기어 찾아가지고 만난 거 아니에요. 창암 선생 어디가 있나. 그렇게 하니까 창암 선생이 바로 그대로 붓을 꺾고 산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울어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창암 이삼만 선생에 대한 구구절절한 비문을 써주고 반드시 이 비석을 세워주기 바라네. 그러니까 뭐 자기 참회의 글을 그 자리에 썼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정읍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추사가 쓴 창암 이삼만 선생의 사죄의 비석, 비문을 찾는데 그 비석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돈을 5억을 걸었다잖아요. 정읍에서. 그래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산소 부근을 두셨는데도 누가 갔다가 저기 논둑을 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사 선생님도 결국에는 자기 성찰, 투철한 자기 성찰 뒤에 그런 훌륭한 인품이 나오고 글씨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훌륭한 그 책을 많이 쓰고 하시는 것이 다 귀향을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귀향을 가야만이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세계를 통찰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꼭 귀양 가야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과 고독을 자기의 숙명처럼 이용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일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저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술ቄ라는 게 술ቄ. 하여튼 그 술ቄ 개원들은 직장에서 끝만 나면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야 그 사람들 그 축에 끼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다가 술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나와서 왕따를 자처했지요. 안 갔습니다. 저는 술을 먹으러 안 갔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잡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돌아다니며 저렇게 뭉쳐다니며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저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전혀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요. 술 먹을 시간이. 3시간, 4시간 동안 술잔을 놓고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아주 그때 그 아까운 시간을 2번 가보고서나 절대로 술자리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안 먹는데 술을 먹으면 먹지요. 우리 아버지 피를 닮았는데 제가 술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술을 못 먹어.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제가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시간 1초를 그렇게 아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기까지 옴스크 감옥에서 그 잡범들하고 반역죄를 꾀했다고 그래요. 잡범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형장으로 가는데 이제 교수형에 취해지 6명이 똑같이 그 출판사에서 책 낸 사람들 다 같이 가서 형장에 딱 올랐는데 신부가 올라오더니 5분의 기도할 시간을 주겠네 이렇게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돌아서서 대지를 바라보면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을 2분을 썼습니다. 2분을 부모 형제한테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나를 세상에 내보내서 이런 좋은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1분이 남았는데 1분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 달려오더니 황제의 칙령이다. 형을 중지하고 석방하라. 이런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1분을 남기고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옴스크 감옥에서.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1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썼다는 얘기예요. 까라마조프가 이 형제들을 그 대작을 쓰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1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1분에 내 삶을 사는 시간이다. 시간을 내가 죽고 살고 하는데 쓴 그 도스토옙스키가 가지고 있는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인가. 젊었을 때 나는 왜 그것을 미리 깨우치지 못했던가. 지금이 제가 한스럽지요. 저는 30살 때부터 제가 죽기를 안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하고 안 돌아다니면서 집이 오다가 서예학원 갔지, 검정고시 학원 갔지, 집에 와서 장자, 노자, 논어, 맹자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를 30년을 하니까 이게요, 벽이 얇은 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취미 활동 많이 하시지요? 벽이 얇은 취미 활동은 끝내야 된다 이거요. 벽이 두터워서 감이 올라갈 수 없고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취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거지요. 벽이 얇은 건 아무나 올라가. 쉽게 올라가서 쉽게 끝나.
먼 곳을 보지를 못해. 얕아서. 높이 올라서 도저히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 저는 서예를 택했어요. 서예를. 그래서 고전을 읽는 걸 택했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를 2년 다녔는데 무의미해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예. 내가 여기 와서 왜 가방끈을 늘리려고 여기를 들어왔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2학년 다니다가. 그래서 대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전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사실은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딴 건 그 졸업장이 아니에요. 정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그게 학력이지, 정규 학교에서 공부를 않고 검정고시로 본 건 학력이 아니에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요. 예. 또 아는 것도 없어. 예.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명을 제가 하늘에서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맹자 고자장고 15장을 냅니다. 천장강대 이모시인이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쓸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행불란기소이, 아기체부, 고기근골. 뭐요? 뼈가 꺾이는 고통을 주며 굶어서 피부가 백가주르게 붓는 아픔을 준다. 예. 행하는 일마다 어지러워서 일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성을 길러서 이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 어떠한 일도 헤쳐나감이 위함이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외우는 거요.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어떠한 고통도 나는 참아야 된다. 예. 건너가는 것은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반야심경이라고 간추려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서나 맨 마지막에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건너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모두가 환영하는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고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가 어떠한 획을 그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건너가는 것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요? 에드워드 힐러리라고 그럽니다. 에드워드 힐러리.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을 무산소 최초 등정한 사람. 등정 등반과 등로 등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등정 등반은 남이 개척해 놓은 루트를 그 사람이 뒤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등정이라고 그러지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아이고 북벽 비루트를 등정했다. 이렇게 했지요. 등로 등반은 내가 최초로 사닥다리를 놓고 줄을 내가 직접 내면서 올라간 걸 등로 등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등로 등반이야말로 진정한 등반이라고 그러지요. 에드워드 힐러리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간 사람입니다. 등로 등반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간 셀퍼와 같이 올라갔어요. 셀퍼 이름이 금방 내 생각이 안 나요. 그 셀퍼와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 사진을 찍고 내려왔어요. 프레스센터에서 220명의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에베레스트를 한 번도 올라간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그 사람이 사진을 놓고서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 그 셀퍼가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힐러리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사람들이 왜 당신이 웃고 왜 셀퍼가 있느냐? 저게 누구냐? 그런 게 셀퍼다. 그렇게 하니까 예.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저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힐 자격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저분한테 나 올라가는 게 도와달라고 해서 저분이 나를 거기다 올려놓은 것 뿐이지 저 사람은 모든 짐을 지고 나를 도와서 나를 올려준 사람이다. 따라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오늘의 등반가요. 진정한 저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A과 B가 있고 세르파는 종속돼 있어요. 종에 불과한 그 정도의 AB 관계지. 수직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평 관계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정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각국의 220명이 아무 소리 못하고 얼굴을 들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를 겸손한 사람인가. 예. 그 에드워드 힐러리가와 그 지금도 그 세르파 그 사람네 집과는 그렇게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증손자까지. 예. 그 정도로 존경을 한다 이거지. 지구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도 맹자, 공자, 장자를 더 위에 놓고 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역사에 대해서 더 우리 황의우 원장님이 여기 진짜 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아시지만 그 사람은 한나라 한무제의 처남 누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무제의 처남이 10만 병력을 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홍성계로 오니까 홍성계로 가라고 한 거지. 그런데 그 밑에 야전 사령관인 이릉장군이라는 사람이 폐하 뻔한 그쪽으로 오겠느냐. 절로 돌아서 청양 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저기 천나 저수지 있는데 고금소리 깨서 이것들을 잡아야지 거기로 뻗은 뒤로 누가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마 절로 온다잖아. 너는 왜 모르는 놈이 왜 그런 게 아니라고 절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5천을 청라 저수지 가지고 청라 저수지께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5천을 줘가지고 정말로 청라 저수지께로 왔네. 8만 병력이 5천이로 8만 병력을 대결할 수가 있어요? 3일을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 이릉 장군이. 이제 폐색이 짙으니까 어전 회의를 한 거예요. 그놈은 막 지금 저쪽에서 이쪽 막으려고 내려오고 저기 천암인가 그놈은 어전 회의를 하는데 80명이 이렇게 막 쭉 두 줄로 서서 저 사마천은 사기 기록과 저 뒤가 끄트머리 뒤가 있어요. 그런데 한무제가 이릉 장군 그놈이 나를 기만했다. 글로 온다고 했으면은 지가 막아야지. 포로로 잡혀 3족을 멸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3족을 멸해라. 80명이 대신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는 저 끝에 있는 사마천이 분연히 일어나서 폐하 그 사람이야말로 상을 쥐어야 할 사람입니다. 5천의 병력을 가지고 3일을 막았습니다. 중과 부적이지요. 3일 동안 시간을 벌어줬고 이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잡힌 거 아닙니까? 상을 못 주더라도 3족을 멸하는 건 과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대신들은 죽을 거면 얘기를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지가 그래. 그렇게 하고서 그날 저녁은 넘어갔어. 그런데 일은 그놈이 이제 막으려고 왔어요. 와서 거기 있었던 얘기를 듣고서 저희 매형 저희 한무제를 만나서 그 새끼 그거 일은 두두넣는 그놈을 죽여야 합니다 내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불렀어. 예, 다 불러서 저놈을 형을 집행해라. 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형, 죽이는 거, 보석, 돈을 엄청 내야 해요. 돈이 어디가 있어 한무제가. 그 다음에 궁형, 고추 자르는 거. 아니 형이 있어도 왜 그런 형이 있대요. 아니 그게 뭐 헐짓이요? 가죽끈 물 적셔가지고 똘똘 감아놓으면은요 거기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가죽이 마르면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3일 만이 그때 수술칼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근팔이 잘라서 싹 거기를 자르는데 자르고 나서 이제 오줌 넣는 관이 없어지니까 거위털 뽑아서 그 오줌 균형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데 65%가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살아남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를 쓴 것이 아주 기가 막힌 편지를 썼잖아요. 친구야, 태사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구일모 9마리 소 중에 털 하나 빠진 것 같은 하찮은 죽음이 있다. 나는 그 구일모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비굴하게 궁형을 당하고 내가 오늘 기저귀를 차고 글을 쓰고 있다. 친구한테 이 편지를 써. 이게 구일모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때 구일모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찌게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책만 많이 읽었지 사실 제가 뭐 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뭐가 주변머리가 안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쓴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썼지요. 그런데 삶이에요. 삶은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을 한시도 사람과의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신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를 우리는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판사가 되려는 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아니 어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려는 거 그건 꿈이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10년 후에 되겠다. 네.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금선탈각.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늘을 날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 매미. 그 금선탈각이라고 하지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꿈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신화를 우리는 써야 된다니까요. 예.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동네 초상남은요. 우리 동네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상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저쪽 사람방이나 어디서 노름을 해요. 노름. 꼭 노름. 지금은 노름 안 돼. 옛날에는 꼭 화투로 노름을 했어요. 그 노름방에 가면은 이렇게 해요. 초진혁 이렇게 막 한 10명이 이렇게 뺑 돌려서 하다가
한 사람이 막 박다 돈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좀 거북하지만 쌍욕을 그렇게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한 놈이 씨발 초장 끝발 개 끝발이요. 이따가 새벽이 가르침 받고 고무신 신고 가는 것 보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석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석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탁 무릎을 쳤어요. 뒤서 보고 있다가 이야 저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다. 저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내가 전반전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 보자. 이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야. 10년이고 20년이고 신화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건 내 얘기다. 예. 저건 저 노름꾼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저건 나한테 한 소리다.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시도 나는 신화적인 삶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신화적인 삶, 인생이 되지도 않았지만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꿈을 키워야 한대요. 그 꿈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꿈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0부터 서예를 하니까 45, 그러니까 15년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상을 주대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 뭐 이런 데서 각국 정상들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정상회의 하는 앞에 부스에서 이렇게 하라고 통역관 그 2대 아가씨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10대 명, 뭐 아랍어 하는 분들, 뭐 소련, 뭐 독일어 하는 분들 이렇게 다 붙여서 그런 정상들이 오면은 이렇게 저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써서 드렸습니다. 20년을 하니까 비로소 국내에서 알아주더라. 그러니까 20년을 그냥 어성부성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던 것처럼 1분을 아껴가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밀도 있어요.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게 20년을 하니까 비로소 정상에 설 수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화적인 삶을 살아온 충청도 사람들 있잖아요. 나세 장군, 윤봉길 의사, 김주하진, 이관순, 이순신, 홍범도, 신채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충청도 분들이요. 저는 충청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틀. 그러니까 중용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틀은 뭐냐면 정화불가 이어해. 우물에 빠진 깨구락지한테 저기 바깥에 저기 바다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얘기요. 이거는 공간에 갇힌 사람을 얘기입니다. 정화불가 이어해. 하충불가 이어빙. 여름 곤충한테 겨울에 1000m 고드름이 질게 내려왔더라 얘기해봐야 알지를 못해요. 여름한철 살고 죽으니까. 이것은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충불가 이어빙. 곡사불가 이어도. 한번 책 한 권 읽고 꼬부라진 선비한테 도를 얘기해봐야 통하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념이나 사상에 갇히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념이나 사상에 갇힌 사람들은 도대체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같이 어느 공간, 시간, 이념 여기에 갇히지 말아라. 중용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나를 성찰하고 항상 자유롭게 생각해라. 예, 이런 이제 얘기가 있지요.
모차르트가 한 소리, 내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예술이 있다. 기가 막힌 얘기.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야, 물론 노래를 한 얘기요. 그러나 음표와 음표 사이에 예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어느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하는 사이에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인관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예술이 있다는 것은 음악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을 또 중시해야 된다. 우리 주변과 선진국 간의 격차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요새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지적, 윤리적, 공공적 이 세 가지가 아주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져 있어야 선진국으로 간다 이거지요. 우리는 지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윤리적인 것이 더 부족해. 윤리적인 게 아주. 공공적 아주 중요한 얘기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요, 또 선진국은 역사,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선진국으로 가장 선진국으로 보는 건 뭐냐면 고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고고학이 발달한다. 철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 이것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고학이 발달하지 못하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윤리적, 공공적 이 세 가지에다가 고고학까지가 철학과 고고학까지가 선진국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미래의 나를 보고 내가 내기다 투자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고생을 지금까지 엄청 요기하셨습니다. 지금 손자나 아들이나 주변 누구한테 여러분 재산 남겨주려고 아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나. 지금 내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신 여러분들이 아프고 그러면 자식들이 더 걱정해. 하여튼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나 자신에게 신경을 써야지 자식 누구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누구 엄마로 누구의 각시로 이건 남질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누구의 엄마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봐. 나를 찾아야 돼. 누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나를 찾아서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환경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환경을 이끌고 가지 못하면 환경이 당신을 끌고 다닌다. 환경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경을 끌고 나가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을 끌고 나갈 정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바쁘다고 어떻게 저 이러고 이렇게 있는 것이 계속 있지.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니까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자유는 내가 환경을 끌고 다녀야 돼. 거칠에 빠진 대한민국은 지금 옷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죠. 20, 30대 젊은 애들이요. 장가를 안 갑니다. 기능이 자꾸 쇠퇴져 가요. 여자를 여자로 보지 못해요. 그전처럼 남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데서?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상실했어.
옛날에는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어. 지금은요, 아파트 사는데 20억 하잖아요? 20억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어요? 도저히 못 사. 상스러운 거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면서도 해외여행을 꿈꾸는 거예요. 고시원에 살면서 벤츠를 살려고 그래요. 못 사면 렌트를 하려고 그래요. 목적을 상실했어. 목표를 상실했어. 애들이 잘못이 아니요. 이게 지금요, 목적과 목표를 상실했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집이 20억 가면 걔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주겠어요? 그거 하지 마. 네, 돈도 없지만.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는 젊은 애들이 나는 그렇게 지금 불쌍해. 네. 나는요, 깡으로 살았어요. 깡으로. 네. 그래서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40년을. 물론 우리 젊은 애들 40년 하면 다 돼요. 40년 하면 다 됩니다. 저처럼 40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젊은 애들 이렇게 놓고 강의할 때 대전 가서 수자원공사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소리는 못했어요. 40년 여봐 안 되는 거 없어 이 새끼야. 이 소리를 못했어요. 예. 내가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나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마다 맹자 고자장구 15장을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했어. 요새 젊은 애들들어요, 이 얘기 해봐요. 통계는 믿을만 하지 않고 공평함을 바라지 말라. 절대로 지금 세상에 공평함이 없어요. 통계? 절대로 믿을 게 아니죠. 주식, 코인, 애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왜? 불확실한 사회니까. 그런데 주식과 코인은요, 더 위험해. 왜? 세계가 거기에 움직여. 주식과 코인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국내도 불확실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날 좀 누가 알았겠어요? 통화제분 그거 산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박살 날 줄 누가 알았냐?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나라에 어느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코인이나 저 미국 저 트럼프 같은 놈들이 저게 이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네. 제가 갑자기 열불나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세계가 저렇게 경랑에 휘말린다니까요. 네. 그 속에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지금 주식이 조금 오른다고 이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저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평함과 이 통계는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 훌륭한 인간은 거짓말이 내부의 진실 속에서 탄생한다. 이거 보면 마리엘 신부가 성인으로 만든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19년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데, 물론 조금 먼저 나왔지만 나오는데 그 신부 거기 교회에 가서 신부가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을 잘 먹고 나오는데 노스로 된 식기와 그런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교회 앞을 나왔는데 경찰한테 딱 걸린 거야. 그 경찰이 벌써 흡축거려니 벌써 이건 무엇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불신검문을 했는데 그 속에서 놋그릇이 나온 거예요. 아주 귀한 놋그릇이. 그게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또 영창이 또 가는 거예요. 이제 19년 살고 이제 20년 살고 이제 평생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여기서 신부님이 죽었다고 그랬네. 예. 그래서 그러면 신부 대면 해봐야요. 이리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장발장을 끊고 신부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걸 보고서나
아이고 이놈아 저기 촛대까지 같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왜 이것만 가지고 갔어? 그래 가면 촛대를 갖다 보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 속에 장발장이 다시 태어났다니까. 거짓말 속에. 그 거짓말을 듣고 장발장이 집에 가서 내 삶이 내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신부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의 내부에는 진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거짓말 속에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맹자 고자장구. 저는 아침마다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맹자 고자장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인데 오늘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줄거리가 잘 안 맞지요? 예, 제가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구상의 모든 초식 동물은요 안락을 추구합니다. 본능에 기대는 사람이 절대로 성공한 것을 못 봤어요. 본능이 뭐예요? 식욕, 성욕, 안락욕. 짐승이나 사람이나 절대로 안락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왜 죽었시요? 오고돈이가 왜 죽었시요? 안희정이가 왜 죽었시요? 절대로 자기 본성을 억제해야 됩니다. 여기 다 왔어요. 자, 중용 23장이요. 기차는 지곡이니 공릉유성하고 성즉형하고 형즉저하고 저즉명하고 명즉동하고 동즉변하고 변즉환이 유 천하지성 위능환이라. 기차가 뭐예요? 그 다음은 먹고 사는 일, 그 다음은 내가 생명이 붙으려고 하는 것 다음은 치곡이니 이르다. 구부리는 것에 이르다. 구부리는 건 뭐예요? 본성은 곧게 나가고 구부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다음에는 구부리는 일이다. 그 구부리는 일을 능히 정성을 다하면 그 구부리는 것을 능히 정성을 다한다면 성즉형하고 형체가 나타나더라. 정성을 다하면 형체가 나타나. 형체가 나타나면 그래도 계속하면 저자가 뭐냐면 배어나올 배어나와 바깥으로 붓을 먹물을 한번 화선에다 찍으면 배어나오잖아요. 비쳐. 예. 저즉명하고 계속 배어나왔는데도 계속 하면은 밝아지더라.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남이 알아봐주더라. 명즉동하고 밝아졌는데도 계속 본성을 억제하면은 남을 감동시키더라. 남을 감동시키고 자기도 감동하게 되더라 이거요. 동즉변하고 자기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니 세상이 변하게 되더라. 예. 변즉화, 변하고 나니 세상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일으켜. 예.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뭐라고요? 요 천하지성 위능환이라 오직 정성을 다한 자만이 천하를 일으키더라. 저는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녁에 저도 꼭 한 번씩 읽어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본성을 억제하는데 안락하고 자꾸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어렵고 눕고 싶을 때마다 책을 들고 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하려고 그러고 어려움은 누우려고 그러지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 예, 그래서 중용 23장이야말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다. 예, 중용 23장이야말로 아침에 맹자 고자장구 15장 반드시 주문처럼 읽고 저녁에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반드시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직 저 마음 하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사람은 본성을 억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유배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를 성찰했기 때문이다. 저도 유배간 것이나 다름이 없이 어느 부류에 희희당락거림이 끼지 않고 저 혼자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저 혼자 감내했고 그래서 저는 저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무식한 제가 주원부원했던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감정과 느낌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